30대 분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30대 분들이면은 이렇게 되죠. 보통 20대 때 취업을 해서 이제 30대 초반에 뭐 대리 정도를 달고 뭐 그 다음에 당연히 뭐 30대 중반쯤 과장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이제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시기거든요. 30대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돈을 모으기 좋은 시기가 30대인 동시에 돈을 쓰기도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조절하거나 잘 이제 컨트롤하지 않으면 40대 초반이 됐는데 모아놓은 돈이 이제 솔직히 3천, 5천 막 이런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면 절대로 집 한 채를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 한 채도 못 사고 그 기본적으로 종잣돈을 쌓아야 될 시기에 돈을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30대 때 걸으면 40대 때는 뛰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40대 때 뛰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40대 때는. 40대 때 넘어져 버리면은 뭐 거기서는 이제 거의 일어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 좀 드리죠. 네. 간단하게 정말 요약해서 딱 핵심 메시지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조건 아껴라. 여행을 가면서 쓰는 그 돈이 과연 내 인생에 있어서 10개월, 거의 1년의 경제적 자유를 뒤로 미룰 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워렌 버핏식 사고방식인데 워렌 버핏이 항상 생각하는 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14만 원 정도 되는 한 끼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 먹는데 나는 그걸 생각할 때 이게 지금 14만 원인데 이거를 안 먹고 내가 그냥 만 원짜리 먹으면 이 14만 원짜리가 이걸로 주식을 사면 5년 뒤에 이게 140만 원 혹은 1,4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100배가 오른다면 맞습니다. 5년, 10년 뒤에. 그럼 이 한 끼는 14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이다. 내가 1,400만 원에 이걸 먹어야 하나? 심지어 미용실 갈 때도 그 생각을 했다고 해요. 네. 네. 그 최근에 워렌 버핏 삶의 원칙이라는 책에서도 그 내용이 또 나오기도 하고 제가 딱 느꼈던 거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생각을 하고 있죠. 20대 때. 내가 해외에 가서 어떤 경험을 하고 물론 그거에도 좋아요. 제가 뭐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까 이 워렌 버핏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경제 지식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게 돈이 얼마짜리다.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여행에 집중하고 이렇게 20대를 보낸 사람과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의 삶의 격차는 저는 이건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0년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10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는지가 사실 인생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저도 그냥 달콤하게 아유 이제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뭐 또 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100%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저는 특히나 가장 안타까운 거는 20대 젊은 세대 분들하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한 30대 초중반 이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의 이거에 있어서 해외여행을 굉장히 많이 가세요. 정말 아껴서 일단 자산을 시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누가 먼저 굴리느냐 정말 이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이 싸움인데 근데 많이 가세요. 근데 소득 수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이 평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은 일본 되게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여행 가면서 이분들이 내세우는 거는 뭐 딱 이런 거보다도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 경험을 중요시하려면 거기 가서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거기 현지에서 돈을 버는 실제로 아니면 학생이라든지 그런 사람처럼 조금이라도 살아봐야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뭔가를 느끼고 관광객으로 가면 경험할 수 있는 건 맛집과 좋은 풍경밖에 없어요. 호텔하고. 예, 호텔하고요. 호텔에 서비스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경험을 얘기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데 저 일본 많이 가시는 분들은 1년에 몇 번씩 가시잖아요. 아니 일본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분처럼 일본에 자주 가니까 맞습니다. 이게 제가 그 예를 들 때가 있는데 그 예전에 나이키 그 창립자가 쓰는 슈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초반의 부분에 보면은 그 창립자가 일본에 가서 그 신발 관련해서 하잖아요. 그게 경험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경험이라고 하려고 하면 맞아요. 돌면서 공장도 돌고 업체도 접촉하고 그리고 이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 창립자분이.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경험이죠. 근데 이게 그냥 지금 사실 그냥 뭐 휴양지에 갔다 오고 이런 거는 뭐 제가 이렇게는 말씀드려요. 휴식하러 다녀오셔라. 경험이라고는 말씀하지 마라. 휴식은 맞다. 이 정도는 확실히 말씀 좀 드리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가는 대신에 1년을 더 나의 시간을 맞교환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간이 1년 늘어난다. 사실 더 엄밀하게 계산해서 뭐 복리의 개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더 길 겁니다. 그게 30년이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되고 제가 1,000만 원으로 인생 바꾼 케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그 아는 분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해서 그걸로 1억 수익을 번 분이 있어요. 제가 2010년대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 좀 쌌습니다. 실제로 경매가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때는 레버리지로 좀 LTV가 그래서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락 대출이 더 많이 나왔죠. 네, 더 많이 일반 나오죠. 대출. 일반적으로 감정가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대출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1억짜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가 2억, 그러니까 2배만 가면 1억 수익이 되는 겁니다. 10배 수익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억 원 버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진짜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지금 엄청난 이제 부동산 부자가 돼 있는데 이거를 언제 시작했냐? 20대 초반에 시작했다는 거죠. 20대 초반에. 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재테크든 어떤 사업이든 하루라도 빨리 해라. 제가 돈을 모으는 것도 하루라도 빨리 해라. 이거는 정말 중요하고 제가 이거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게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은 유년 시절부터 팔아보는 경험도 시키고 일하는 경험도 시키고 사회적으로 같이 공동체 활동하는 것도 시키고 성인식 같은 걸 할 때 이제 돈을 주죠. 거기에서 돈을 줘서 그걸 투자하고 재테크하는 경험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게 한다. 근데 한국은 과연 지금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0대 때 교육을 못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국에서 최대한 빨리 경험하려면 제가 20대 초반 정도에는 경험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에서 또 정말 확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일하면 적당히만 산다라는 부분. 뭐 적당히 사는 걸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적당히만 살다가 그냥 가는 걸 진짜로 내 인생에서 원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한 문장으로 딱 일단 먼저 정리하고 말씀드리면 모든 걸 추구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여행 다니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관계하고 안 됩니다. 이건 죄송한데 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뭐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제 주변 자수성가 뭐 사실 대저택님도 자수성가 하신 건데 맞습니다. 자수성가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면성실입니다. 그리고 일에 미쳐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이거는 그리고 재테크로 성공하신 제 주변에 이제 주식으로 전업 투자자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둘 다 하는 분도 있고 한국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한국 국장 해가지고 오늘 어떤 거 장 준비하고요. 또 매일 이제 재무제표 모든 기업을 분석하고 여기다가 미국장까지 이제 분석하려고 하면 더 시간이 많이 들고요. 거기다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면 더 그렇고요. 거기다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슷한데 제 주변을 보면은 제가 이런 분도 봤어요. 그 제 주변에 이제 한 지인 중에 한 분인데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가게가 3시에 끝난다고 합니다. 새벽 3시에. 3시에 끝나고 나서 뭐 한 줄 아세요? 임장을 다녀요. 새벽 3시에 끝나고요. 왜 임장 다니는지 아세요? 그때 가면은 주차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주차를 한 상태라서 그 해당 단지가 실제로 주차가 어느 정도 상태고 이런 주차장의 상태까지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해서 그때 끝나고 바로 자러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임장을 돌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주무신대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주택도 구매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자세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이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투자가 됐든 아니면 커리어가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간에 좋아하는 걸 해라 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도 부동산 임장하는 거를 또 그런 분들 보면 새벽 3시에 사람이 어떻게 와 막 그렇게 하는데 아마 재미를 느끼실 맞습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일을 정말 오랫동안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막 짧은 시간에 달려나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0년, 20년 끌고 나가시는 분들은 일을 진짜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일을 좋아하는 분들인데다가 뭐 저는 이런 표현해요. 일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한 분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좋아하고 그렇게 할수록 잘할 가능성이 너무나 당연하게 높아지는데 이상하게도 일은 굉장히 싫어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목표를 좀 달성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가 변호사 일을 하다 보니까 보통 경매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경매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검토할 서류가 많아요. 뭐 매각물건 명세서라든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던가 또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 뭐 전입세대 열람, 뭐 어쨌든 등등등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오래 하려고 하면 정말 좋아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 파고듭니다. 내가 뭐 건축법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가 건축법에서 보통 뭐 수익성 같은 걸 따질 때 건축법하고 주차장법 이런 걸 많이 따지라고 합니다. 보통 주차장 면적 대비나 뭐 이런 거 얼마나 세팅해야 되는지 또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뭐 연면적을 얼마를 줄 수 있고 이거에 따라 수익성이 얼마인지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거를 뭐 일반적으로 딱 이렇게 보면 아유 뭐 이렇게 딱딱한 막 법조문을 보면서 이게 재밌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면 건축을 하시든 아니면 시행 쪽을 하시든 굉장히 또 많은 수익을 올리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30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기이한 현상이 있다. 예, 이 부분, 이 현상이 도대체 뭐고 여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는지. 30대 분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30대 분들이면은 이렇게 되죠. 보통 20대 때 취업을 해서 이제 30대 초반에 뭐 대리 정도를 달고 뭐 그 다음에 당연히 뭐 30대 중반쯤 과장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이제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시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40대나 50대 때의 상황을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얘기를 하면 차를 너무 비싼 걸 사세요. 그렇죠.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차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차가 없거든요.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그냥 사더라도 중고차 살 예정이에요.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직장인 소득 대비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비싼 차를 많이 타고요. 그리고 이게 왜 어떤 인식에서 비롯되냐면 자신의 소득이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특히 30대 때는 와닿지 않습니다. 40대 때 뭐 퇴직을 하고 50대 때 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체감 못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30대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돈을 모으기 좋은 시기가 30대인 동시에 돈을 쓰기도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조절하거나 잘 이제 컨트롤하지 않으면 40대 초반이 됐는데 모아놓은 돈이 이제 솔직히 3천, 5천 막 이런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에 가까울 수준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일부 정말 깨어있거나 일찍부터 해서 보통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거든요. 아파트든 어떤 주거용 1주택을 해놓고 저는 금융투자를 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인데 그 피터 린치라든지 뭐 다른 또 많이 추천을 하죠. 왜냐면 집 한 채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할 때 적합한 판단을 하려면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살면 절대로 집 한 채를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 한 채도 못 사고 그 기본적으로 종잣돈을 쌓아야 될 시기에 돈을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30대 때 걸으면 40대 때는 뛰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40대 때 뛰다가 넘어질 수가 있어요. 40대 때는. 40대 때 넘어져 버리면은 뭐 거기서는 이제 거의 일어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죠. 네.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도 또 되게 많은 것들이 또 내포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40대부터 인생의 난이도가 갑자기 확 높아진다. 40대에 이제 보통은 결혼들 많이 하시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지에 대한 그 부동산 그리고 또 자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40대가 가면서 본인의 몸도 예전에 이랑 다르게 어디에 하나씩 아픈 데가 툭툭 나오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십니다. 아프신 데가 나이가 편찮으시면 근데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하나 또 말씀드리면 간병비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많이 그 부모님 편찮으신 분들은 간병비 부담 때문에 죽습니다. 사실은 이게 물론 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간병 관련해서 건강보험에서 좀 장기 요양이나 이런 데서 지원이 좀 나오긴 하지만 문제는 이걸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면은 향후 아마도 간병비 부담은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거의 명약관화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간병인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나마 지금 간병인을 하시거든요. 젊은 층이 간병인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간병인이나 뭐 가사도우미를 뭐 그러면 해외에서 이제 뭐 허가를 줘가지고 체류 허가를 줘서 데리고 와야 된다 뭐 이런 논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용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과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경험하시게 되면은 거의 뭐 제가 이런 표현 쓰고 싶진 않지만 지옥이 펼쳐집니다 정말로. 네. 아니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가난을 알아야 한다. 저도 제가 막 너무 막 진짜 막 어렵고 막 가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항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험을 해봤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제 느꼈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이 부분은 책에서 직접 쓰셨으니까. 돈이 있는 분들에게는 돈은 공기와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좀 체감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없어졌을 때 상황, 보통 산소가 공기가 없어졌을 때 이제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되어야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돈에 대한 상황을 없어지면, 특히 아까 제가 40대를 조금 예로 들면은 20대, 30대 때는 꾸준히 소득도 올라오고 계속 돈을 벌리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소득이 딱 끊겨보면은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제가 이건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한국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이 지금 49세입니다. 그러면은 49세 전에 평균이니까 내가 재수 없는 케이스에 해당을 하면 45세 이전에 퇴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40대 초반인데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5천에서 한 1억 정도 들고 있으실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5천만 원 들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책 중에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돈이라는 책에서 잘 많이 얘기하는 게 경제적 에어백 개념이거든요. 근데 5천만 원을 들고 있는데 만약에 가족이 있고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경제적 에어백으로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배우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버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준비를 안 해놨다가 갑자기 뭐 40대 중반에 뭐 정리해고를 당하신다거나 퇴직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가정이 붕괴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특히 20대 분들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20대 분들은요, 반드시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반출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셨으면 축복받으신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약간 그래도 좀 쪼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스스로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고 20대가 돼서도 부모님한테 여전히 의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반드시 체감하고 느껴야 이제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네. 책에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의 승자가 아는 그 지름길을 찾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름길이 뭘 의미하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써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주로 20, 3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미 우리의 선배들이 대부분의 경험을 해봤다는 걸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시행착오를 내가 일부러 그냥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굳이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인들의 경우에 책을 왜 가까이 하느냐, 그 사람들이 이미 시행착오를 경험했고 그 또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 현인의 또 선배들이 있고 선조들이 있는데 그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실수를 왜 반복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 반복을 하지만 않아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1%, 뭐 1%는 조금 뭐 쓸 수도 있으니까 10%로 하겠습니다. 10%에는 적어도 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했던 것을 이제 좀 반추해 보면서 그러면은 나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까를 한번 찾아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내가 안 해야 될 걸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안 해도 저는 상위 10%에는 무조건 들어가고 이걸 좀만 잘 활용해서 자신의 경험으로 체화시키면은 상위 1%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건들을 수임하고 이렇게 케이스를 접하게 되시면서 돈을 이렇게 이렇게 벌었다가 한순간에 또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보고 듣고 하셨을 겁니다. 이런 케이스 하나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 정말 수없이 보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뭐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뭐 제일 대표적인 거는 사업체 하다가 이제 조금 망하시는 케이스죠. 망하는 케이스인데, 제가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지는데, 그 리스크와 관련해서 너무 이제 좀 쉽게 생각하고 있으시다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다가 법인에서 이제 보통 아는 분들 다 아니면 뭐 대표자가 뭐 상여라든지 급여라든지 보수를 이제 받아서 이거를, 그래도 법인 자산하고 내 자산은 사실 정확하게는 엄밀히는 다른 거니까, 그리고 법인 자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법인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법인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실제로는 4명의로 된 자산이 아예 없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요. 과거에는 되게 많았던 게 뭐냐면 연대보증이었죠. 네. 그래서 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이 연대보증을 하게끔 보통 대출이나 뭐 신용보증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서 이 대표도 망해버리는 사건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책임 이행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바꿔놓긴 했지만, 이런 거는 뭐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 사업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버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안전한 자산이든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내가 나중에 우산을 좀 그러니까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 성공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래 대비를 좀 안 하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거는 이제 법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 얘기고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또 하나 더 드리면 네. 40대인데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가족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전세로 살고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은 사실 지금 빼서 쓸 수가 없는 돈이죠. 예,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통장에 실제로 500만 원도 없는 케이스가 정말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러니까 왜 허다하다고 알고 있냐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카드 결제를 하는데 카드가 한도가 넘었어요.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선임비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통장을 이체해 주실 수도 있고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안전판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위기에 굉장히 취약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해서 조금만 약간의 변수가 생기면은 가정 경제가 우르르 무너지고 그분들의 이제 유일한 대안이 카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생활비를 메꾸는 방식이 되는데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실. 많이 버텨봐야 2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은 뭐 파산 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청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어떤 태도 아니면 습관 이거 하나만은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서 돈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네. 돈 버는 거는 지금 오히려 누구나 하고 있는 행동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든 좋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벌든 뭐 저것에서 전문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은 다 벌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백수로 지금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요. 대다수는 일하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문제는 돈을 해서 모으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제대로 모으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돈을 쓰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허준경 변호사님 모시고 인생의 커닝페이퍼 안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는 굉장히 사실 일부분이고 책 안에는 더 실제 사례까지 더불어서 굉장히 쉽게 써주셨어요. 저희 구독자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찾아주십시오. 변호사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